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진짜 안보. 대단히 좀 침통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말 그 온 국민이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우리 그 김종대 편집장님께서도 이 단원고 학생들과 비슷한 또래의 자제분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사고를 보는 심정이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작은 애가 고2거든요. 네. 이제 그 학교는 수학여행 계획도 없다 그랬는데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이게 자식을 키우는 아마 부모 입장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떤 침울한 상황이 지금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기적이라도 발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구조에 여념이 없는 잠수부를 비롯한 여러 그 조직에서 파견된 어떤 구조 요원들의 어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이제 곧 한 번이라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 기적을 바라는 심정은 온 국민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지금 사고를 보면서 그 선장 또 일부 선원들 그래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어떤 직업윤리, 책임윤리를 다시 한번 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뭐 일부에서는 좀 개인적인 일탈, 일부 소수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 또 해당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이런 문제로 그 몰아가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이 사건의 좀 그 속속들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국가 차원의 재난 대비 계획이 얼마나 부실한지. 이 총체적 부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 때는 일부 방송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지금 이번 주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대단히 좀 중요한 뉴스고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행보인데요.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와 결부시켜서 이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이 문제는 또 2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순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정말 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방송 직전에 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희망적인 뉴스 속보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 네. 경기도 그 교육청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출됐다라든지, 네. 그다음에 승객들이 전원 탈출한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네.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우리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네. 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네. 네, 당시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후에 날라든 또 속보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볼 때 지금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76명 탑승자 이것도 여전히 지금 추정이라 그럽니다. 지금 탑승자 수치조차도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인데요. 476명.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구조자는 114명. 174명. 예, 이건 그 사고 발생 당일 오전의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사망자는 이에 반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150명까지 가고 있고 네. 여전히 실종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152명 네. 이런 어떤 그 상태에 있는데요. 네. 네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각도에서 이 문제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최근에 일부 언론이나 정부, 대통령까지도 이제 선장, 일부 선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좀 몰아가는 듯한 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이제 발언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들의 행태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그 얘기를 한 반면에 네. 국민들을 좀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과하는 이런 어떤 발언들은 일치 없으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을 자아내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을 그 편집장님께서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우선 지금은 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어디서부터 짚어야 될지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어떤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문제가 되는 사건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건 뭐 어떤 해당 선박회사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 또 정부의 어떤 초기 대응과 이후 사태 수습 관리 문제, 또 이 문제를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과 홍보의 문제,
또 이것을 어떤 인식을 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 더 나은 어떤 발전의 계기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분하고 어떤 분석적인 접근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도대체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냐 이 백가쟁명식으로 진단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 황당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진짜 어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또 민간의 기관은 구조기관대로 민간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예, 이런 점이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네네. 예, 지금 이런 어떤 경계선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에 상응한 어떤 투철한 직업의식 거기에 맞는 책임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민들한테 작은 믿음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희망적인 어떤 현상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어떤 결과가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오르고 있고 이런 것에서 과연 우리 사회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하는데 어떤 논리로도 참 해명하기 어려운 참으로 어려운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어떤 그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진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외신들이나 외국에서 보기에도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고 네. 지금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그 직원부터 시작해서 네.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예. 정말 그 문제 하나하나를 짚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예. 어떻게 이런 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을 우선은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매우 근본적인 문제를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권해드리고 싶은 시각은 독일 학자 울리백이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이제 위험사회라는 그렇죠. 책으로 잘 알려진 어떤 근대의 위험을 바라보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이다. 또 뭐 이렇게 사회가 발전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뭘로 봤냐 하면은 생산력이 늘어난다. 네. 과학기술이 늘어난다. 인간 생활이 편리해진다. 네. 이것이 선진화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울리백이라는 학자는 진짜 어떤 새로운 근대성이라는 것은 과학기술과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수반되는 위험. 네. 이것이 새로운 어떤 그 하나의 우리의 어떤 낙관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분명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고를 합니다. 네. 그것이 선진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근대성의 발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스모그가 나옵니다. 매연이 나오죠. 그러면은 돈을 버는 사람은 공장 줍니다. 예,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라면은 저렇게 선박을 운영했다면 선박주, 기업주는 돈을 벌겠죠. 그러나 그 위험은 스모그는 모든 사람들한테 민주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죠. 그렇죠. 위험이라는 건 모두가 짊어지고 부는 한 군데로 편중이 되는 불합리한 요인이 근대성에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산업화, 도시화, 복합화된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의 위험 요인은 그 예전 산업화 이전의 위험 요인하고 이제 확연히 달라졌어요. 앞으로 현대의 위험이라는 건 잘 감지가 안 됩니다. 우선. 과거의 위험이라는 건 눈에 잘 보였지만 앞으로는 감지가 안 돼요. 이 고도화된 복합화, 산업화, 도시화된 어디에 위험의 내장이 돼 있는지가 사람들 눈에 직관적으로 잘 인식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그 피해 범위가 측정이 안 된다는 거 네. 이런 것을 울리백은 현대적 위험이라고 했는데 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그 재난 사고는 대부분 대형 참사입니다. 네. 예, 산업화 이전과 비견할 수 없는 대형 참사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투철한 직업의식과 전문성 그다음에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의식과 문화를 선진화하면서 보다 더 어떤 그 성찰적인 자세가 될 때 그런 걸 선진화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안 해왔어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금 이 불안의 증상, 어떤 불안의 스트레스라는 것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그동안의 사회 발전 전략 또는 어떤 선진화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과연 올바랐는가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많은 토의와 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뭐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어떤 그 선진화고 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민 안전. 네. 결국 선진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어떤 참사를 통해서 거듭 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특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민 안전을 제일 그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네. 행전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그렇죠. 국정과제였어요. 네. 예, 국민안전. 네. 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시스템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초대 그 안행부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그 유정복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런 어떤 그 대형 재난 사고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한 건도 없었다. 네. 네. 그 단언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구호를 앞세우고 네. 어떤 겸양지덕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화자찬, 자아도취에 빠지면서 이런 인재의 가능성을 이제 높인 이런 어떤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요. 네. 네네. 그 편집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가장 이번 그 참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예. 왜 정부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가.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좀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공직에서 주로 이렇게 어떤 국가 비상 대비 안전 분야에 종사를 했고, 네. 또 매년 그 어떤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재난 대비 또는 어떤 비상 대비 훈련에 관찰관으로 참여도 해봤고, 또 대학에서 위기관리론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답하게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안전관리, 위기관리에 대해서 뭔가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네.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 그러면 중앙기구를 팽창시키는 방식으로 대책을 내왔어요. 지금까지. 네. 자, 보지요. 한번. 우선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소방방재청이 창설이 됐습니다. 네. 없던 기구가 새로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난안전 대비를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해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만은 이 소방방재청이 해난 사고에 대해서는 또 관리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네. 예, 이럴 때는 또 해수부가 주관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해난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 절차라든가 시스템을 법령에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이 주관 부서가 해양수산분지, 행정안전분지, 안전행정부요? 예. 안전행정분지 네. 여기서부터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법에 그 보면은 법령 조항에 제9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무총리가 주관을 하게 돼 있고 네. 그 산하에 있는 제10조의 안전정책 조정위원회도 이게 국무총리 기구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작동 안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것과 별도로 중앙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을 법 제14조에 신설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그 본부장을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것과 별도로 이어서 제15조에 보면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또 두게 돼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요. 예, 수습본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는다는 얘기가 없고 그냥 해당 기관의 장이 맡는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는 거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머리가 세 개입니다. 국무총리실의 안전관리위원회, 네.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는 중앙대책본부,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맡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네네. 예, 이렇게 우선 세 개가 머리가 셋이 달려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소방방재청 기능은 없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지금 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가지고 실제 현장 지휘권은 또 해경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해양경찰은 경찰청에서 분리된 조직이지 해수부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복잡해지죠, 여기서부터. 네. 아니, 머리가 막 아파오는데요. 예, 네. 복잡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앙기구예요. 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그 뒤에 이제 16조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중앙에 있는 기구와 똑같은 거를 지방에도 두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전라남도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전라남도 사고수습본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앙 조직을 똑같이 지역에 두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법정신, 이 어떤 법체계의 기본을 보면 중앙에 있는 이러한 어떤 머리가 셋이 있다면은 이 머리 셋이 합쳐져서 전라남도 지사가 되든지 네. 아니면 진도 군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가 돼서 위기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텔레비전에 시도지사, 진도 군수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뭐 못 본 것 같습니다. 보신 적이 없죠? 네네. 그분들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네네. 네, 이거 우선 이 법이 운영되는 거하고 이 법에서 이 법을 만든 취지와 실제 재난 관리가 전혀 동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앙에 자리가 하도 많으니까 모든 위기 관리와 재난 대응이 중앙기관을 위주로 해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지역에 가면은 아무런 전문가나 어떤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현지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해당 주민입니다. 그렇죠. 예. 지역의 풀뿌리 조직만큼 네. 자기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아는 사람들 없다고 봐야 돼요. 네네. 그래서 구조를 누가 했습니까? 해경이 했습니까? 군이 했습니까? 대부분 민간 어선이 했어요. 그다음에 군에서 조명탄 첫날 700발 쏘면서 이제 출동을 해서 지원했습니다만은 그 조명탄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징어잡이 배나 고등어잡이 어선의 등불이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 군의 조명탄은 전시용으로 개발한 거라서 아무래도 어선만큼 효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자, 이런 어떤 민간의 어떤 현장의 풀뿌리 조직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있었느냐? 이번에 구조 과정, 수습 과정에서. 네. 이걸 민관 협력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이걸 하라고 돼 있는데. 네. 근데 이 법안 내용을 보니까 민간 협력을 도모하는 책임자가 누군지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냥 민간 협력을 도모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또 제대로 협력 체계가 됐는지 누가 점검하고 누가 이런 걸 가끔 훈련을 해보고 평소에 연락 체계는 어떻게 되며 이거 안 됩니다 지금. 그다음에 해경하고 해수부하고 관제 시스템이 이원화돼 있어요. 네. 예, 이번에 진도의 경우에는 해경입니다. 그러면은 해경하고 해양수산부의 관제 채널도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페이스, 즉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이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은 되는데 네. 통신은 정보 공유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정보 시스템으로 통합을 안 해놨다 이거예요. 네. 같은 관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구조자 수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네. 책임을 또 민간 어선한테 넘기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말씀하셨던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민관, 네. 또 해당 부처, 네. 또 지자체, 이들 사이의 기본적인 소통 구조 자체가 부재했다라고. 부재했죠. 자, 우리가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 테러 사태에서 대응을 하고 복구를 하는 가장 핵심 기관이 누구냐? 네. 그러면 미국 국민들 누구나 뉴욕시청입니다. 네. 예, 뉴욕시청 상황실에서 다 한 거예요. 중앙정부는 지원만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뉴욕시장 밑에 있는 소방 조직하고 경찰 조직이 제일 먼저 움직였던 거죠. 네. 완전히 통신이 마비됐는데도 뉴욕시장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거의 복구가 24시간 만에 완전히 정상화됩니다. 네. 뉴욕시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세상의 소방청을 OECD 국가 중에 중앙청으로 둔 조직이 몇 개국이나 되겠습니까? 30개국 중에 2개국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렇습니까? 포함해서. 네. 경찰청도 중앙 조직이에요. 네네. 예, 그 위엔 또 장관이 있어요. 청장 위에 장관, 장관 위에 부총리, 부총리 위에 총리. 네. 전부 지역의 자치조직으로 있어야 될 조직들이 중앙으로 다 기어 올라갔죠. 네. 그래서 전부 중앙에서 차관급 이상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1급 이상 자리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으로 우우 몰려갔지만 뉴욕시 같은 경우 보십시오. 경찰, 소방 다 시장 밑에 부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고하겠습니까? 뉴욕시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방경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앙에 있는 청장한테 보고가 우선이란 말이죠. 네, 그러겠죠. 예. 과거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최병렬 서울시장이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TV만 보고 계시는 게 그분의 할 일의 전부였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 다음에 무슨 재난 사고가 벌어져도 지자체장 아무 한 일 없습니다. 네. 지금 TV에도 안 나오고 계세요. 이 순간까지도.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중앙에서 직접 통제 위주로 이 재난안전관리, 위기관리 조직을 다 짜놔버리니까 그러면 중앙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전문가냐? 해양의 특성에 대해 잘 아냐? 아니죠. 지금 현장에 출동한 군은 합참의장한테 주로 보고하겠지만 합참의장 바다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해경 그 외 지원 조직들 새까맣게 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중앙에서 잘 지원을 해줬다고 저는 그 공로는 인정합니다만은 거기 현장에서는 통합된 지휘 체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이 현장을 장악해서 누군가 그 지역 사정에 가장 정통하고 민간 협력까지 도모할 수 있는 리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재난안전관리의 이 법령의 기본 취지인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안전을 강조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만들고 중앙기관을 신설하고 해도 왜 효과가 없느냐 하면은 그것이 중앙으로 다 권력이 모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앙으로 모인 권력조차 또 부처 간에도 나눠져 있고 부처 간에도 나눠져 총리는 애매모호하게 끼어 있고 네. 대통령도 뭐 거기서 어떤 역할인지도 불분명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셈이네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네. 자, 봅시다. 중앙 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라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행부 장관 지휘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수부 장관이 네. 본부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해수부 장관이 안행부 장관을 지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질적인 지휘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똑똑한 장군 둘이 지휘하는 것보다 멍청한 장군 한 명이 지휘하는 게 낫다. 네, 네. 예. 그만큼 분초를 다투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그 일사불란한 체계. 네. 예. 그리고 상당한 그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그것이 민간이 됐던 네. 지방자치가 됐던 네. 중앙정부가 됐던 네. 그런 어떤 이제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겉도는 거죠. 그런데 우리 김정대 편집장께서도 청와대 근무하실 때 비상기획위원회인가요? 네. 네. 그리고 또 위기관리센터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총체로 좀 점검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그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외부의 위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내부에 네. 모순이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재난, 사고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응 그 매뉴얼도 많이 짰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아니 그 정권이 바뀌면서 다 휴지 조각이 된 겁니까? 그게 정치 논리에 많이 오염됐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정권마다 계승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때마다 새로 시작하니까 계속 같은 문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네. 어떤 발전과 계승이 아니라 답보와 지체를 겪어왔던 게 그간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기관리 어떤 조직, 기능 이런 전문성을 갖춘다는 걸 그동안에 역대 정권이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가 없느냐. 겉돌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정치 논리로 또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위기관리론 강의할 때마다 아예 그 학기 시작 때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관리는 현장이에요. 네. 위기관리의 핵심은 현장성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위기관리나 재난 대응은 상부 조직의 관료 정치의 어떤 영역에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범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 간의 어떤 탁상공론이나 하고 탁상공론. 예, 현장성이 떨어지는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런데 탁상공론에 나온 비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번에 세월호 침몰만 해더라도 사건 자체는 단순한 사건이에요. 네. 예, 바다에서 어떤 조종 미숙으로 또 어떤 그 배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선박이 침몰한 겁니다. 네. 이게 진상의 전부예요. 네. 그런데 훨씬 국가는 복잡한 일을 앞으로 많이 겪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전쟁 상황 같은 거, 이거 전쟁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 같은 거, 네. 또는 복합 위기, 네. 동시다발적 위기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이 국가 시스템이 지탱하겠습니까? 네. 못합니다. 왜? 현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려면은 어떤 현장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경우에는 주로 이제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이라든가 어떤 그 권한제 배분의 문제를 마치 대책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계신다. 그 네.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고요. 이 세월호 문제만 해도 그렇지만
훨씬 복잡한 문제. 예를 들면 국가가 이제 그 전시 대비라고 하면 국가 비상사태 관리입니다. 네. 이건 충무 사태라고 그래요. 네. 이제 충무 3종 사태부터 전쟁 임박 어떤 그 징후가 나타나고 충무 2종 사태, 1종 사태 이렇게 가는데 이것에 관한 어떤 그 계획이 충무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관장하는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은 그 비상대비 계획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 그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방위법이 있습니다. 네. 이 법의 1조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왔냐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 민방위 조직을 통솔하기 위한 법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조직을 따로 운영하잖아요. 네. 비상대비 조직을 따로 운영하는데 이건 또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전국의 비상계획관들. 네. 그다음에 민방위대는 또 이것도 상당히 몇백만 되는 어떤 그 조직인데 그렇죠. 결국은 그건 또 안전행정부의 다른 부서 민방위본부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산하기관에 소방방재 조직이 또 있단 말이에요. 소방방재청이. 네. 여기선 재난안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근데 이미 충무계획이나 민방위 계획에 재난안전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계획이에요. 이게 시도로 내려가면 충무계획인지 비상사태 관장하는 충무계획인지 민방위 계획인지 재난안전 기본계획인지 표지만 갈아 끼면서 동일한 인물이 그냥 똑같은 계획을 네. 갖고 표지만 갈아 끼고 감사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십시오. 중앙에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도대체. 네.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가 과대팽창되지만 지역으로 가면은 아주 비실비실한 부서 하나라고요. 네. 그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보면 이런 어떤 비상대비 업무, 재난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 조직들의 그 실무자들의 제일 큰 바람이 뭐냐? 타부처 전출입니다. 네. 여기서 오래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예. 네. 네. 왜냐? 지적만 받고 네. 빛은 안 나고. 네. 예, 그래서 비전문가 조금 그 지방자치 조직에서 약간 이런 말씀드리긴 좀 저도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좀 처지는 분들이 가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아주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 훈련 형식적이고, 어차피 똑같은 훈련. 그 다음에 충무훈련 2년에 한 번 지자체 지정해야 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높은 분들이 참관하러 오니까 그거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풀뿌리의 어떤 지방의 주민의 안정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의식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네. 아주 빈약하고 부실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뉴욕의 9.11 테러나 뭐나 보면은 그 어떤 지방자치 조직 내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자기 복원력이 탁월한 경찰과 소방 조직이 완전히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협력이라는 전형을 창출해냅니다. 네.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 지역에 그게 리더십이 없고 네. 전부 중앙에 잘 보이기 위한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 경우에 보면은 우선 그 사망자 직계 문제라든지 구조에 대한 어떤 작전 수립이라든지 또 거기에 동원하는 자원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장비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국민 여론에 따라 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여줬지 이 구조 작전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지도하는 리더가 지금 저희 눈에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어디로 갔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처 간의 유사한 법과 법체계와 조직이 있다는 것도 참 납득하기 힘든데 그러면은 그 부처 간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법체계나 조직체계를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좀 서로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조종하는 네. 이런 어떤 좀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 물론 네. 법상으로는 이거는 청와대까지는 안 가고 국무총리 업무예요. 가장 여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자는 국무총리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현대 안보가 이제 포괄 안보 추세다 이래서 군사적인 안보하고 재난관리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자, 포탄이 떨어졌던 아니면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건물이 붕괴했건 사유는 다 달라요. 군사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비군사 상황일 수도 있고 사유는 다 다르지만
가는 자원이 똑같은 겁니다. 네. 첫 번째 구급차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전쟁이건 테러건 재난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소방관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응급 가고 그다음에 소방 가고 네. 그다음에 뭐 갑니까? 복구 자원 가야죠. 네. 예. 그러면 이 동원되는 자원 자체는 우리가 국가가 안전이 위협받아가지고 모종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순수한 재난 사태라 그래도 군이 출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과 군의 유사한 자원이 네. 사유를 불문하고 이 대응 복구하는 단계에선 똑같이 가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 지방 조직에서는 통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앙 따로 조직은 놀고. 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발생한 사유별로 찢어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 군사적인 사유냐? 네. 이러면 이제 비상사태가 되는 거겠죠. 네. 네. 또는 민방위 사태는 그 중간쯤 있죠. 네. 네. 그러다 이게 재난 사태냐? 네. 이러면 지휘권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젠 소방방재청이나 안전행정부가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밑에서 동원되고 움직이는 그 원리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에서는 그 발생한 사유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건 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날 네.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걸 북한이 했느냐, 네. 좌초했느냐, 네. 이걸 초기에 판단 못했죠. 네. 네. 예, 판단할 수도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좌초라면은 그 지휘권자가 해군 참모총장하고 해경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고 구조제니까 네. 네. 사건 사고니까 네. 이게 북한 잠수정에 의한 폭침이라면 지휘권자가 합참의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천안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 전방 5사단에서 총기 사고가 났을 때 네. 처음에 원인을 몰랐어요. 북한이 쳐내려온 거냐, 누가 뭐 총기를 난사한 거냐 몰랐지 않습니까? 네. 지휘권이 몰라가지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합참의장이냐 참모총장이냐.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이거를 수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상급기관에서 그걸로 지휘권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현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습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 예, 그 방식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뭐 비상대비 계획, 거기에는 이제 뭐 군사안보 관련된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민방위 또 재난대비 네. 이런 계획들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하는 방식은 굉장히 흡사한, 네. 유사한 네.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건의 원인이 규명돼야 누가 책임자가 정해지는 네. 이런 구조를 놔두고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네. 사실 이게 분초를 다투는 굉장히 시급한 이런 상황에서 네. 굉장히 신속하고 네. 어떤 정확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이미 잉태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세월호 사건과 같은 문제의 핵심은 현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이 두 네. 개가 핵심이에요. 네네. 이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됐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이 더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해경이 상황을 통제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혼란이 좀 잡혀가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것이 조금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브리핑 잘하는 사고 수습 이런 리더십을 원한 게 아닙니다.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사건 초기에 그 골든타임에 얼마만한 전문성과 신속성이 발휘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납득할 만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이 되고 홍보가 되느냐 이런 면에서 일관성 네. 어떤 그 지휘의 어떤 일원화된 지휘체계 네. 그러면서 충분한 전문성의 발휘 이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이 앞으로의 다른 사건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서 조금 더 잘해주기를 우리가 촉구하는 것이고 그걸 네, 국민들은 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재난안전대책이 상급 중앙기관 위주로 발전해온 뭐 사실 이것은 구태여 뭐 재난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권력의 배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 풀뿌리 조직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건 비난 뭐 재난안전 문제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유럽에서 대홍수 또 전염병 또 영국과 스페인에서 테러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유럽은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또 민관 협력, 국제 협력을 하는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습니다. 네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계속 중앙 정치의 어떤 그 관료 정치 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해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재난청을 신설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런 식으로 대책이 나오게 옥상옥을 되면 만드는 예, 옥상옥을 만들고 해서 자꾸 공무원들 머리에서는 그런 수준의 어떤 대책이 남발이 되고 이런 어떤 문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보다 좀 어떤 발전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아무리 안전항공 얘기해 보십시오. 네.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역시 정치다라고 하는 걸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임 정부가 다 잘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는 좀 개선하고 발전시킬 만한 그리고 위기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그거를 잘된 매뉴얼을 받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욕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간에. 네. 네.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무조건 안 된다. 예. 이런 어떤 좀 삐뚤어진 정치 리더십이 이런 재난의 씨앗을 좀 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인수위 기간 중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위기관리센터란 건 뭐냐면, 과거에 이게 얘기가 오래된 건데, 김영삼 대통령 때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때 이 상황을 파악해서 누가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지 정부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만은 김대중 정부 들어와가지고 경호실에서 네. 자체 예산 남은 거하고 비자금을 합쳐가지고 네. 비서실로 줘서 네. 그러지 말고 그런 어떤 칼기 추락 사고와 비슷한 게 터졌을 때 네. 이걸 좀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하고 네. 그다음에 이 군사 상황이건 일반 재난 상황이건 이걸 좀 통합적으로 정보 관리라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NSC에 있던 상황실하고 안보 상황을 관리하던 국정상황실의 상황 기능을 합쳐서 위기관리센터라는 걸 만든 겁니다.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동원되는 자원이 엇비슷한 걸 보니 이제는 군사 비군사 영역을 따지지 말고 통합 매뉴얼을 만들자. 네. 이래가지고 국가위기관리 통합 매뉴얼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걸 아주 돈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하나의 정부의 성과로 내놨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시절에 네. 이 위기관리센터를 폐지하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노무현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도 뭔가 그래도 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댔을 거 아닙니까? 우선 조직 축소예요. 조직 축소요. 네. 작은 정부. 네. 그런데 네. 그러던 중에 인수위 기간 중에 남대문 국보 1호가 불에 탑니다. 예,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게 네. 저런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어떤 절차로 보고받느냐가 관심사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보니까 조직 개편도에서 위기관리센터가 없어지기로 돼 있는 걸 부랴부랴 다시 살립니다. 네. 그러고 집권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관리 상황실에 한번 방문을 합니다. 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 정부에서 만든 거라도 좋은 거라면 써먹어야죠. 네. 아주 쿨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 다음날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근무하던 요원들이 그때 무능한 공무원들 재교육시킨다 그랬다고 네네. 그 교육장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좌천발령돼 버립니다. 센터라고 하는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껍데기는 그 안에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은 다 네. 너희들은 정신 상태도 그렇고 한번 좀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나가라. 물을 한번 빼겠다 그래서 이제 재교육시킨다고 짐 싸서 다 나가라. 그럼 위기관리센터에 누가 일하는 겁니까? 그래서 비서관급을 국장급으로 낮춰서 네.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그럼 1급에서 2급으로 낮춘 겁니까? 비서관급 이하니까 상급서부터가 이제 네, 국장급이라고 하니까 네. 아마 네. 상급 이하였을 네. 거예요. 그 전에는 공군 투스타 네네. 정도 되는 또는 원스타 정도 네. 이상 되는 비서관급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력을 줄이고 통합 위기관리 매뉴얼은 군사 상황에 관한 위기관리 매뉴얼은 대외전략비서관실에서 관장하고 네. 비군사에 관한 상황은 행정안전부가 가져가라. 네. 이래서 통합 매뉴얼을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네. 그러면 통합 매뉴얼이 아니죠. 의미가 그 없는 순간 거죠. 이 매뉴얼은 네. 이미 수명이 네. 끝난 거예요. 네. 이건 식물 매뉴얼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위기관리센터 그 상황실에서 경제 위기 상황실을 그걸 바꿔가지고 거기에 네. 증권 전광판 갖다 놓고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다고 해서 이제 예. 그래가지고 첫 작품이 미네르바 구속시킨 게 그 상황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하다가 그 뒤에 박왕자 씨가 금강산 관광 중에 사망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상황실을 다시 센터로 또 바꾸고 그러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고 나서야 과거의 위기관리센터로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그 사이에 통합 매뉴얼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결국 원위치로 가는 것에 3년이 걸렸어요. 명칭이 3번 바뀝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위기관리 상황실이요? 상황실에서 센터로 다시 위기관리센터로. 네. 예. 그다음에 또 센터 2 네. 이거는 이제 위기 관리 기능을 넣었죠. 과거에는 상황 기능만 상황 있던 기능. 걸로. 예, 이렇게 해서 3번 조직 개편을 또 하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원래 만든 그 형태로 네. 되돌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매뉴얼은 갈갈이 찢겨서 이제 뭐 부처 간에 이제 나눠 갖는 형태로 돼 가지고 네. 이렇다 할 기능을 못 하고. 네. 그러면 그것과 또 유사한 게 NSC 아닙니까? NSC도 네. 없앴다가 네.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으면 NSC 자체는 못 없애고 네. 예, 요것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활성화된 거라고 보고 아예 부처의 정책을 감독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NSC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네. 법에도 없는 임의기구로서 안보정책조정회의라고 해서 그렇죠. 협의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다 합니다. 네. 예. 근데 협의기구 만들어봤자 조정 권한이 없고 감독 기능이 없으니까 힘이 떨어지죠. 네.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와서 다시 NSC를 또 부활시켜요. 네. 그러면 돌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서 돌고 해가지고 NSC와 위기관리센터가 이제 노무현 정부 초기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뭐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돌고 힘이 빠졌다가 다시 힘을 집어넣고 이런 네. 과정에서 매뉴얼도 뭐 사라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좀 역할을 못하는 기능을 못하는 네. 이런 좀 한심한 작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그 그렇죠.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국민 안전, 전 오로지 정파적인 관점을 떠나서 우리가 국민 안전만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은 네. 이렇게 돌고 돌았던 행정 낭비는 국민 네.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컸다고 봐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중앙의 어떤 권력이 센 기관들을 갖다가 조직 개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 대책을 남발한 결과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대통령이 지시합니다, 우선. 네. 우리 대통령 첫 지시가 해경에 전화하셔가지고 특수부대를 투입해라. 네. 사실 이건 대통령이 할 지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의 지시가 계속 나라고 지금 또 이제 책임자 처벌해라. 고위고 막론하고 해라. 이제는 예. 응징 국면으로 이게 바뀌었죠. 네. 자, 지시 내려옵니다. 총리 지시 내려옵니다. 네. 장관 지시 내려옵니다. 네. 청장 지시 내려옵니다. 네.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현장에 갈 무렵에는 현장의 상황과 무관한 말하자면 별로 급하지 않은 지시사항의 누적 현상이 발생이 되고 간섭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시를 이행하기도 힘든 거예요. 네. 특수부대 투입하라 그랬지만 바로 투입 못했어요. 아니, 특전사를 그러니까 보내긴 했지만. 대통령이 많은 정보와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야 된다, 뭘 투입해야 된다 이런 건 지금 편총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걸 뭐 유관이나 어떤 관측 장비를 보면서 네. 이 상황에서 누구를 투입하는 게 가장 적실성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현장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있는 분들이 그 해야 될 역할인데 네. 그럼 깨알 하나하나 이렇게 뭐 지시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자, 지금 그런 지시사항이 쌓여 있는데 예. 지금 어차피 그 지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멀리 권력자가 통제의 관점으로 내린 지시사항이니까 네. 대부분 이런 건 현장에 내려가면 실효성이 네,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면이 일어나냐 하면은 현장의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인력이 상급 기관의 눈치를 보는데 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돼 있고 그렇죠. 이런 관료 정치의 폐해가 축적이 되면서 어떤 합리성이 붕괴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공조직에서 흔히 발견하는 조직의 행태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유난히 많은 인력이 쫓아가긴 갔습니다. 전 그건 네. 잘했다고 봐요. 네. 사실 많이 간 건 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어떤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게 왜 나쁘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칭찬받을 점도 많아요. 빨리 대응한 거 좋습니다. 박수 쳐줄 거예요. 네. 그런데 실효성의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초기 구조자 이외에 어떤 실질적으로 그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 과연 네. 이걸 내놨느냐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잠수부들이 지금 목숨 걸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참 그 노고는 또 인정하고 우리가 평가해 줄 게 많다고 봅니다만은 이 전체를 관리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그 높은 전문성은 아쉽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 민간 잠수부든 해경이든 해군이든 거기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정말 그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구조 활동에 연념이 없을 텐데요. 이 개개인들의 이런 어떤 그 고군분투, 이 개개인들의 분투가 이 정부 차원의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관련 부처들의 협조 체계의 부재,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혼선만 야기하는. 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좀 자괴감을 갖게 하는. 네. 뭐 이런 어떤 악순환의 구도에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깝죠.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이제 비판적인 얘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희망을 발견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니, 우선은 저는 그 정부가 하나의 거버넌스로서 국민에게 안전이라는 서비스를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부족했을 때 네. 또는 무능했을 때 우리 어떤 그 국민들이 보여준 현명한 그 자세 또 어떤 그 마음을 모아주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기 치유와 자기 어떤 그 복원이 가능한 사회 공동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징후입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란 리본 열풍이라든지 그렇죠. 네. 또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네. 어떤 네. 뭐 이런 어떤 쇄도 그러면서도 어떤 또 이후에 발생할 어떤 그 사회적 아픔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국민의 하나된 힘. 네. 예, 이런 점에서는 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어떤 희망적인 징후를 발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의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국민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권한을 위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네. 민간의 참여 기회를 넓혀줘야 됩니다. 이제는 NGO도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국민을 통치의 대상, 통제의 대상 이렇게 보는 한 아까 그 우리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이 현대 사회의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복잡화되고 다양화되고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점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 참사를 거치면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그 길에 올라야 될 교훈이 바로 그 정부가 또 위정자들이 국민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국가적 재난에 그 봉착했을 때 결국 그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사람들은 다 민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의병 활동에서부터 예. 뭐 IMF 경제위기 때 근무하기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또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어떤 그 참사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재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일부 방송 그 마쳐야 될 시점인데요. 끝으로 간략하게 이런 그 재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부에서 좀 그 심혈을 기울여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얘기를 네. 짧은 시간 안에 하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2부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한반도 정세를 마저 얘기하는 걸로 하죠.